케이스 매거진 2026년 5월호.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 소리잡지 케이스 매거진입니다. 케이스 매거진은 교양잡지 샘터와 좋은 생각의 내용을 발췌 녹음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저희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는 이외에도 경기도 뉴스와 시각장애인의 재활 정보를 담은 소리 경기를 CD와 테이프로 제작하며 지역사회 정보 및 시사 상식을 전하는 경기 등대를 점자책과 녹음도서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소리 경기와 경기 등대의 추가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031-213-7722 내선 4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및 모바일 서비스 안내입니다. 본 연합회 홈페이지 www.eyes1004.com의 웹 매거진에서 케이스 매거진 이용이 가능하시며 시각장애인 통신망 사이트 넓은 마을의 경기도 시각장애인 연합회 코너에서 모든 소식지 청취와 다운로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덧붙여 시각장애인용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경기 보이스톡톡을 설치하시면 소식지 청취를 모바일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구독자분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전화 031-213-7722 내선 4번으로 전화해 주시면 자세한 이용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케이스 매거진 2026년 5월호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케이스 매거진 파트 1 차례 1. 조은님의 이야기 두 표의 용기 2. 특집 30번의 절과 한 가지 마음 3. 인류의 충전 엘리베이터의 온기 조은님의 이야기 두 표의 용기 내게는 초등학교 3학년 조카가 있다. 세상 둘도 없는 장난꾸러기 도윤이가 어느 날 가족 대화방에 영상을 하나 올렸다. 반장 선거에 나간다며 연설을 연습하는 모습이었다. 누나가 부랴부랴 써준 원고를 읽고 있었다. 어려운 친구를 돕고 솔선수범하겠습니다. 그 진지한 눈빛이 기특해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다. 누나는 혹시나 아이가 상처받을까 떨어져도 절대 울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서야 출마를 허락했단다. 선거 당일 결과가 궁금해 점심이 지나자마자 연락했다. 돌아온 답장은 아직 하교 전이라 모르겠다는 말뿐. 오후 6시가 넘어 짧은 문자가 도착했다. 결과는 낙선. 27명 중 12명이나 나왔대. 도윤이는 딱 2표 받았어. 조카의 진심을 알아준 친구가 둘이나 있다는 뜻이었다. 누나는 웃으며 덧붙였다. 떨어질 줄 알고 나간 거래.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었대. 다음 날 내가 운영하는 펜션에 낙선 축하 캠핑을 온 도윤이가 곁으로 다가왔다. 평소 같으면 반말을 섞어 장난쳤을 텐데 그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새로웠다. 외삼촌, 저랑 게임 나오는 캐릭터 만들기 하실래요? 또박또박한 존댓말이었다. 삼촌한테는 편하게 말해도 돼.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꾹 참았다. 낙선이라는 결과에도 의연하던 아이는 하루 사이에 마음의 키를 훌쩍 키워 어른에게 예의 갖추는 법을 스스로 터득하고 있었다. 그 기특한 성장 과정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결과가 뻔해도 용기 있게 손을 들고 교실 앞에 선 아이, 지는 법을 배우고 훌쩍 큰 조카가 멋있었다. 이상으로 조은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특집 30번의 절과 한 가지 마음. 취업 준비로 하루가 길게만 느껴지던 때가 있었다. 내 불안보다 큰 마음으로 나를 걱정하는 사람은 어머니였다. 어느 아침 반찬을 데우던 어머니가 무심한 듯 말했다. 성진아, 너 잘 되라고 절에 가서 108배를 해봤다. 나는 젓가락을 들다 멈췄다. 평소 절에 들를 일이 없기에 더욱 놀랐다.
엄마가 108배를? 진짜로? 어머니는 살짝 민망한 듯 웃으며 말했다. 하려고 했는데 30번쯤 하니까 더는 못하겠더라. 그러고는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절에 들어섰을 때는 마음이 단단했단다. 우리 성진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마음을 모아 절을 올리니 5번은 가볍고 10번까지도 괜찮았다고 한다. 그런데 20번이 넘어가면서부터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25번쯤 되자 무릎이 덜컥 내려앉을 것 같았단다. 그래도 30번까지는 어떻게든 버텼다. 그러고 나니 다리가 후들거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눈앞에 부처님만 멍하니 바라봤다고 한다. 그러다 문득 내가 절을 한다고 성진이가 당장 붙는 건 아니겠지? 라는 생각이 스쳤다고. 그 생각에 피식 웃음이 나서 한참 앉아있다 보니 마음 한구석이 정리되는 기분이었단다. 그래도 뭐 30번이면 됐다. 나머지는 성진이가 할 몫이지. 어쩐지 그 말이 머릿속에 오래 남았다. 어머니는 108배를 못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마음의 끝까지 이미 닿았던 것이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아 마음을 다잡았다. 누군가가 내 뒤에서 30번이나 마음을 올리며 응원해줬다는 사실이 단단한 버팀목처럼 느껴졌다. 몇 달 뒤 나는 취업에 성공했다. 합격 소식을 전했을 때 어머니는 싱긋 웃으며 말했다. 봐라, 절은 30번이면 딱 좋았다. 나머지 78번은 네가 알아서 채워 넣었잖아. 그 말이 왜 그리 따뜻했는지 모른다. 어머니의 말이 부처님 말씀 같았다. 지금도 힘든 날이면 30번의 절을 떠올린다. 그러면 마음속에 이런 문장이 떠오른다. 누가 내 인생을 대신 이뤄줄 수는 없지만 누군가의 마음 덕분에 나는 더 멀리 걸어갈 수 있다. 어머니가 그날 절에서 얻은 깨달음처럼 나는 지금도 그 마음을 들고 앞을 향해 걷는다. 이상으로 특집을 마치겠습니다. 인류의 충전, 엘리베이터의 온기. 우리 동은 46층의 고층 아파트다. 어느 날 귀갓길에 올라탄 엘리베이터에는 택배기사님과 함께 상자가 가득 담긴 짐수레가 실려 있었다. 빼곡하게 눌린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보니 종일 수십 층을 오르내렸을 기사님의 노고가 느껴졌다. 안쓰러운 마음을 뒤로하고 29층을 눌렀을 때였다. 기사님이 29층 아래의 모든 버튼을 서둘러 끄는 게 아닌가. 외출하는 사람보다 귀가하는 사람에게 비교적 시간 여유가 많아 택배 배달은 대개 층을 오르며 한다는 이야기가 생각났다. 급한 일 없으니 편하게 하세요. 나의 말에 기사님이 괜찮다며 덤덤하게 답했다. 자신의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고 타인을 먼저 배려하는 그의 모습에 엘리베이터의 공기가 훈훈해졌다. 29층에 도착하자 기사님과 나는 기다렸다는 듯 서로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를 때면 종종 그날이 떠오른다. 내가 먼저 배려하면 그 마음이 언젠가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그날의 짧은 동행에서 배웠다. 이상으로 인류의 충전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이스 매거진 파트 1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케이스 매거진 파트 2로 이어집니다. 낭독의 조선희입니다. 감사합니다. 케인스 매거진 파트 2 차례 1. 부하하 고장난 시계 2. 군대 이야기 블랙킷걸과 핑크레이디 3. 그러나 수기 기쁨과 슬픔의 변주고 부하하 고장난 시계
경기도에 사는 언니를 만나러 갔다. 오랜만에 만난 우리 자매의 첫마디는 누구랄 것도 없이 살쪘네 였다. 겨울 동안 먹기만 하고 춥다는 핑계로 움직이지 않은 것이 원인이었다. 우리는 함께 지내는 며칠만이라도 식사량을 조절하자고 생각을 모았다. 아침은 간단히 해결하고 점심은 제대로 잘 먹고 저녁 역시 일찌감치 가볍게 먹은 뒤 집 앞 공원을 산책하기로 했다. 사흘 정도 실천했는데 벌써 몸이 가벼워진 것 같았다. 닷새째 되는 날, 군 복무 중인 손자가 휴가를 나왔다고 연락이 왔다. 할머니가 해주는 집밥이 먹고 싶다기에 언니와 장을 봐서 음식을 이것저것 준비했다. 그러던 중 주방에 있던 언니가 시계가 멈췄다며 건전지를 찾기 시작했다. 벽에 걸린 시계는 10시 10분에 멈춰 있었다. 시간을 맞추려고 휴대전화를 보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 똑같이 10시 10분이었다. 언니, 10시 10분 맞는데? 라고 묻자 이어지는 언니의 말. 근데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12시 가까이 된 줄 알았네. 맙소사, 주방 시계가 아닌 배꼽 시계가 고장난 것이었다. 아침에 겨우 주스 한 잔으로 허기를 달랜 뒤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있으니 뱃속에서 난리가 났나 보다. M1 약을 갈겠다고 시계를 오르락 내리락한 소동에 우리는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다. 이상으로 푸하하를 마치겠습니다. 군대 이야기 블랙 킷걸과 핑크 레이디. 여군이 되기 위해 훈련소에 입소한 날, 나이가 지긋한 미용사 두 분이 훈련병 100여 명의 삭발식을 담당했다. 두 미용사는 몇 시간을 내리서서 머리카락을 빠르게 다듬어 나갔다. 윙, 윙 소리나는 바리깡을 쥐고 머리카락을 바짝 깎는 그들의 모습에 근심이 깊어졌다. 나는 둘 중 어느 미용사가 머리카락을 조금이라도 덜 깎는지 유심히 지켜봤다. 우리는 그들을 블랙 킷걸과 핑크 레이디라 불렀다. 각각 분홍색과 검은색 옷차림이었기 때문이다. 블랙 킷걸이 도도하고 냉정하다면 핑크 레이디는 친근하고 푸근한 인상이었다. 과연 인상대로 핑크 레이디가 머리카락을 조금이나마 더 길게 남겨줬다. 모두가 핑크 레이디에게 가고 싶어 했지만 키순으로 줄 선 채 앞사람이 일어나면 즉시 빈자리에 가야 했다. 나와 같은 줄에 선 훈련병 중에는 밖에서부터 짧은 스포츠 머리를 고수하던 동기가 있었다. 블랙킷걸이 그의 머리를 보고는 자를 게 없어서 일이 줄었네. 고마워요. 하고 뒤에서 안아줬다고 한다. 그 차가운 블랙킷걸이 말이다. 당시 우리는 머리카락이 밀린다는 걱정에 묻혀 그들의 노고를 알지 못했다. 동기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군대에서 주인공은 군인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전역하고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우리는 블랙킷걸과 핑크레이디를 이야기하며 머리카락이 밤톨 같던 그때로 돌아간다. 이상으로 군대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수기, 기쁨과 슬픔의 변주곡. 루게릭이라는 친구가 찾아왔다. 그가 우리 부부의 일상에 풍덩 들어온 뒤 내 삶의 대부분은 남편만을 향하는 해바라기였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루게릭이라는 병을 끌어안고 24시간 호흡기에 의지하는 남편과 한 몸이 돼야만 했다. 남편은 누군가의 손으로 옮겨지는 삶이 일상이 됐다. 하루치의 삶은 기적으로 시작되고 상시 대기하며 가슴 졸이는 하루마저도 그냥 지나가는 법 없이 응급 상황임을 알리는 호흡기 벨이 울리곤 했다. 나는 돌봄을 통해 스스로에게 지는 법을 배워갔다.
아들 결혼식 날 남편의 휠체어 옆에 섰다. 호흡기를 단 채 앉아있는 남편과 함께 하객을 맞았다. 양가 부모 입장 때 손가락으로 V를 만들어 흔들기도 했다. 기쁜 날이기에 밝은 얼굴을 해야 했다. 남편의 모습에 놀란 지인에게 우주에 잠시 다녀왔지요 라고 웃으며 농담을 건넸다. 남편이 아내 키에 맞추다 보니 휠체어를 탄 거라고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남편의 눈에는 자꾸 눈물이 고였다. 눈물을 닦아주며 그에게 속삭였다. 울지 마세요. 이 좋은 날 호흡기 벨이 울리면 며느리가 놀라잖아요. 무사히 통과한 역할극. 남들에게는 평범하기만 한 숨쉬기마저 우리에게는 절실했다. 결혼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 남편의 넥타이가 심하게 비뚤어져 있었다. 혼주 옷이 몸에 맞지 않은 듯 헐거워 보였다. 그를 세심하게 챙기지 못했다는 후회가 밀려왔다. 이러고 사진에 찍혔겠네. 라는 생각이 스쳤지만 근심을 오래 붙잡지 않았다. 매 순간 간절했던 아들의 결혼식을 무사히 끝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여기면서 한 달 뒤 시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됐다. 이번에도 호흡기부터 챙기고 휠체어를 밀어야 했다. 입관과 상여를 지키는 큰아들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남편의 투혼에 나의 감정보다 그를 먼저 보살피자고 마음먹었다. 이튿날 남편은 열이 났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 종일 말을 잃은 채 그저 살아내야 했다. 혹여 응급 상황이 올까봐 남편의 호흡을 예의주시했다. 산 사람의 몫이 오로지 살아가는 일인 것처럼. 영정사진 앞에서 그는 오히려 담담했다. 나를 위한 배려일까 종일 화장실도 가지 않았다. 그러나 하루가 저물 무렵 결국 엄청난 양의 소변이 흘렀다. 울음이 모여 넘친 걸까. 그가 보이지 않는 슬픔을 삼키며 버텨냈음을 짐작했다. 상여가 떠나는 날은 몹시 추웠다. 무릎 담요로 다리를 감싸도 한기가 가시지 않았다. 섬에 자리한 선산으로 향하는 가족을 뒤로하고 남편과 함께 남았다. 그날 밤 그의 갈에 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기쁨과 슬픔의 선물일까. 남편을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기는데 한 달 사이 무게가 훅 줄어든 것이 느껴졌다. 그의 몸이 점점 가벼워지고 있었다. 뼈가 굵은 그를 처음 들어 올렸을 때는 아직 무거웠다. 어깨와 팔목이 빠질 듯 아팠다. 그 철통 같은 무게 앞에 몸속 어디선가 터진 울음을 토해내던 수많은 밤들. 그렇게 곰고 삭은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 이제 힘은 덜 든다. 다만 무게가 많이 나갈 때는 내 몸만 울었다면 지금은 가벼운 무게를 안고 가슴을 포개어 함께 울어야 하리. 병은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그럼에도 돌봄의 시간 속에서 나 자신을 많이 꾸짖었다. 남편의 아픔이 혹여 나의 잘못은 아닐까. 내가 좀 더 어르고 챙겼다면 달라졌을까. 하지만 끝없이 꼬리를 무는 질문을 멈췄다. 먼저 떠난 이들 역시 각자의 방식으로 끝까지 버텼을 뿐이다. 기어들어가는 오후를 거두고 돌봄의 첫 마음에 다시 불을 지피고 갈 뿐이다. 음식을 삼키는 일마저 점점 어려워지면서도 기쁨과 슬픔을 유감없이 뿜어주는 남편 덕분에 나는 가라앉을 수 없다. 간간히 마주하는 멀미쯤이야. 결혼과 장례.
서로 다른 이름이지만 내게 있어서는 같은 옷을 걸친 기쁨과 슬픔이다. 이는 저마다 그때그때 입어야 하는 제 몫을 다하기 위해 이어지는 것 아닐까. 나는 루게릭이라는 병과 함께 가고 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곁에서 옮기며 나아가는 중이다. 돌보는 일은 돌봄받는 생의 연장선 아닐까. 노동의 종말이 오는 시대라는데 나는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셈이다. 그 끝에 폭삭 늙는다 해도 후회 없기를. 누군가의 생을 연장하지는 못해도 그 시간의 존엄을 끝까지 지켜내는 돌봄 앞에 주눅들지 말기를. 모든 간병 가족에게 말하고 싶다. 이 글은 그 하나로 충분하다고. 나 역시 나만의 역할을 입고 내일을 맞이할 것이다. 남편과 함께 눈을 뜨고 호흡기를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오늘. 그의 목소리는 아직 올해와 같다. 루게릭이여, 파이팅! 이상으로 그러나 수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인스 매거진 파트 2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케인스 매거진 파트 3로 이어집니다. 낭독의 구자선입니다. 감사합니다.
케인스 매거진 파트 3 차례 1. 나를 흔드는 한마디 세계를 구한 2개의 결정 2. 대나무숲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3. 지금 여기 다시 햇살 아래에서 나를 흔드는 한마디 세계를 구한 2개의 결정 영화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를 봤다. 알래스카 레이더 기지에서 미국 본토를 향해 날아가는 핵미사일을 발견한 순간부터 시카고에 떨어질 때까지 총 18분이라는 시간을 다룬 영화다. 미사일 요격에 실패하는 과정을 백악관부터 벙커까지 긴박하게 보여준다. 영화를 보고 제목대로 세계가 다이너마이트로 가득 찬 집처럼 위험하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핵 보유국의 관계자 중 한 사람만 실수해도 핵폭탄이 터질 수 있는 세상이다. 실제로 우리는 이와 같은 위험을 몇 차례 겪었다. 대표적인 사건 2가지만 떠올려보자. 하나는 잘 알려져 있고 다른 하나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사학자들은 현대사에서 가장 위험했던 순간으로 쿠바 미사일 사태를 꼽는다. 1962년 10월 미 정찰기가 쿠바에 설치 중인 핵미사일 기지를 발견했다. 단 몇 분이면 미사일이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 떨어질 수 있는 거리였다. 케네디 대통령은 즉시 안보회의를 열었는데 장군과 강경파 정치인들은 즉각적인 쿠바 침공을 주장했고 다른 방법이 없다는 의견이 모였다. 하지만 케네디는 핵 전쟁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한쪽으로 쏠리는 집단 사고는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직급과 관계없이 최고의 전문가들로 비상팀을 구성한 뒤 일부러 자리를 비워 그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도록 했다. 논의를 거듭하면서 차츰 이견이 좁혀지자 케네디는 쿠바 침공 대신 해안 봉쇄 방안을 취하기로 결단 내렸다.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높은 전면전이 아닌 간접적으로 소련을 압박하는 전술을 택한 것이다. 위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소련의 흐루쇼프 서기장이 편지 2통을 보냈다. 첫 번째 편지는 유화적이었으나 2번째는 거칠고 무례했다. 격분한 강경파들이 즉각적인 공격을 주장했지만 케네디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2번째 편지는 소련 강경파의 입장이 작용한 것임을 간파하고 이를 무시한 채 첫 번째에만 정중히 답장해 계속 협상할 뜻을 밝혔다. 결국 미국이 쿠바 불침공을 약속하는 등 양보하는 모양새를 보이며 체면을 세워주자 소련은 미사일을 철수했다. 당시에는 몰랐지만 쿠바에 이미 여러 개의 핵미사일이 있었고 지도자 파델 카스트로가 강경파였기에 미국이 공격했다면 핵전쟁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았다. 케네디의 침착한 통찰력과 상대에게 퇴로를 열어준 유연함이 엄청난 비극을 막은 것이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흐른 1983년 9월 26일 자정, 모스크바 외곽에 있는 핵미사일 조기경보 통제소 벙커에 날카로운 경보가 울렸다. 컴퓨터 화면에 미국 본토에서 발사된 핵미사일 5발이 소련을 향해 날아오고 있는 것 아닌가. 몇몇 대원들이 비명을 질렀다. 드디어 종말이 왔구나. 매뉴얼에 따르면 이 경보는 즉시 상부에 보고해야 했고 소련 서기장은 몇 분 안에 미국을 향한 미사일 발사를 결정할 것이었다. 통제소 책임자인 스타나슬라프 페트로프 중령은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긴장 속에서 화면을 응시했다. 무언가 이상했다. 미국이 공격한다면 당연히 수백 발의 미사일을 쏠 텐데 화면에 나타난 것은 고작 5발에 불과했고 다른 지상 레이더에서도 아무런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 몇 분 동안 생각한 끝에 그는 경보 시스템의 오류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상관에게 전화로 시스템이 오작동했다라고 말했다. 만약 그의 판단이 틀렸다면 소련은 일방적으로 패망할 상황이었다. 숨막히는 몇 분이 지났는데도 미사일은 나타나지 않았고 시스템 오류임이 명백해졌다. 나중에 분석한 결과 높은 구름에 반사된 태양빛을 인공위성이 미사일 화염으로 오인한 것이었다. 만약 그가 즉시 상관에게 미사일 침투라고 보고했다면 당시 미국과 첨예한 대치관계였던 소련은 즉시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았다. 불과 몇 주 전 소련이 대한항공 여객기를 격추한 바 있었다. 그의 놀라운 판단 덕분에 제3차 세계대전을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포상은커녕
시스템 오류에 대한 희생양이 되어 다른 보직으로 재배치됐고 조기 퇴역했다. 소련이 무너진 뒤에야 그의 영웅적 행위가 알려졌다. 당시 두 사람의 자리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오늘 같은 세계는 결코 없었을 것이다. 케네디는 13일 동안 공포 속에서 격렬하게 대립된 사람들을 이끌어 합리적인 결론을 냈고, 페트로프는 홀로 단 몇 분 동안 깊이 생각해 직관적인 결정을 내렸다. 상황은 달랐지만 두 사람은 엄청난 공포와 혼란의 감정에서 벗어나 냉철함을 유지했고, 확실한 사실만 받아들여 합리적으로 판단했으며, 결론이 서자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과감하게 행동했다. 이런 힘은 높은 지혜의 차원에서만 나올 수 있고, 지혜는 평생 가꾸며 길러온 내면에서 나온다. 그들의 지혜와 용기가 세계를 구했다. 한 사람의 지혜가 세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새삼 생각하게 된다. 이상으로 나를 흔드는 한마디를 마치겠습니다. 대나무숲,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면서 가장 많이 한 거짓말은 세상을 떠나고 싶다는 말이었다. 어릴 때부터 갖은 폭력에 시달리며 구름 위에서 외줄 타듯 살았다. 이런 삶을 글로 풀어 종종 SNS에 올렸다. 어느 날 더 이상 SNS에 글을 쓰지 않겠다는 게시물을 올리자 누군가에게 메시지가 왔다. 계속 글을 써주면 좋겠다고. 그는 지금까지 내가 올린 글을 전부 읽었다며 매일같이 메시지를 보냈다. 마지막 문장은 늘 이렇게 끝났다. 오늘도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을 계속 들어서일까? 언제부턴가 세상을 등지고 싶다는 마음이 서서히 사라졌다. 그리고 깨달았다. 지금까지 글로 외친 말이 실은 살려주세요였다는 것을. 살고자 하는 몸부림을 누군가 알아차려줬으면 했고, 정말 감사하게도 그런 사람이 나타난 것이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 거짓말의 뜻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온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내어 말을 함, 또는 그런 말. 살고 싶지 않다는 나의 말이 거짓말은 아닐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이 글을 읽는 사람 중 나와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떠오르거나 혹은 그게 본인이라면 나를 살린 은인이 말했듯 이 말 한마디를 건네줬으면 하는 마음에서다. 오늘도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대나무숲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기 다시 햇살 아래에서 햇살이 창을 타고 거실 바닥에 길게 내려앉는다. 따뜻한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주면 숨가쁘게 달려오던 시간이 잠시 멈춘다. 그 고요 속에서 지난 날을 돌아본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대학에 가지 않고 어머니 곁에 남았다. 편찮은 어머니는 내 길을 가라고 말했지만 그 마른 손을 차마 놓을 수 없었다. 집안일을 거들다 시작한 동네 과외는 어느새 학원이 됐다. 고단한 날에도 교실에 들어서면 힘이 났다. 아이들이 문제를 푼 뒤 환하게 웃는 얼굴, 시험을 앞두고 서로 다독이는 모습이 하루의 보람이었다. 낮에는 수업을 하고 밤에는 방송통신대학 교재를 펼치며 조금만 더 버티자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 진료실에서 의사가 말했다. 간경화 중기입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간 쌓아온 시간이 한순간에 멈춘 듯 했다. 약을 먹으며 식단을 조절했지만 회복은 쉽지 않았다. 힘들게 모은 돈까지 치료비로 모두 사라지자 마음도 함께 무너졌다. 학원 아이들 앞에서는 애써 웃었지만 집에 돌아오면 마음속에 깊은 어둠이 내려앉았다. 어느 늦은 밤 택시를 타고 강가로 향했다. 목적지를 말하니 택시기사님이 백미러로 나를 잠시 바라봤다. 강물에 발을 담그자 찬 기운이 올라왔다. 한 걸음만 더 내디면 전부 끝날 것 같았다. 그때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손님, 늦은 시간이라 그냥 떠나기 그래서요.
살다 보면 다 지나갑니다. 오늘만 넘기면 됩니다. 택시기사님이 떠나지 않고 가로등 불빛 아래에 서 있었다. 그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자식만 바라보며 살아온 그를 두고 먼저 등 돌릴 수 없었다. 그날 뒤로 하루를 버티는 법부터 다시 배웠다. 매달 병원에 가고 약을 챙겨 먹으며 몸이 허락하는 만큼 걸었다. 아침마다 창을 열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 평범한 호흡이 참 고마웠다. 혼자라고 여긴 삶에 한 사람이 찾아왔고 우리는 부부가 됐다. 병원에 가는 날이면 그는 말없이 곁을 지켰다. 내가 고개를 떨구면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다 이겨낼 수 있어. 그 한마디가 긴 밤을 건너는 힘이 됐다. 돌아보면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강가에서 나를 지켜보던 기사님의 시선과 평생 나를 향해 온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지금 내 곁을 지키는 남편까지 누군가의 따뜻한 마음이 나를 오늘까지 이끌어줬다. 아직 완치라는 말을 듣지는 못했지만 나는 오늘도 살아있다. 살아있다는 것은 다시 시작할 기회를 품고 있다는 뜻임을 이제안다. 그날 어두운 강가에서 돌아선 나는 지금 햇살 아래 서 있다. 창을 열며 속으로 인사한다. 고맙습니다. 햇살이 오늘도 나의 삶 속으로 조용히 스며든다. 이상으로 지금 여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인스 매거진 파트 3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케인스 매거진 파트 4로 이어집니다. 낭독의 윤영입니다. 감사합니다. 케인스 매거진 파트 4 차례 1. 동행의 기쁨 좋은 질문을 던지는 사람 2. 새벽 햇살 봄날을 기다리며 3. 절기 이야기 보릿고개와 이팝나무 동행의 기쁨 좋은 질문을 던지는 사람 PD 정용재님 우리의 인재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주제로 2025년 4월부터 6월 사이 2달 동안 1부 공대에 미친 중국, 2부 의대에 미친 한국을 현장에서 담아낸 다큐멘터리 인재전쟁은 많은 이에게 공감을 받아 방송 이후 역주행을 하며 화제가 됐다. 중국편 연출을 맡은 KBS 다큐 인사이트 인재전쟁 제작팀 33살 정용재 PD를 여의도 방송국에서 만났다. 중국은 특히 기술 부문에 민감해 취재는 물론 인물 섭외와 촬영에도 여러 난관이 많았다. 제작진은 난관을 뚫는 과정 또한 즐기며 촬영에 임했다. 외교적으로도 어려운 시기인데다 안보가 직결된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취재를 허가해 줄 리 없다는 것이 모두의 상식이었어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문을 두드렸죠. 현지 코디네이터 5사람에게 섭외를 부탁하고 대사관도 여러 번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어요. 머리를 쓰기보다 될 때까지 해보자 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죠. 2019년에 입사한 그가 처음 PD로서 발돋움한 기억은 중학교 2학년 때 집에 있던 6mm 캠코더로 찍은 영상을 편집해서 국어 수행평가 과제물로 제출한 일이다. 그는 다른 친구들이 게임할 때 영상을 찍고 편집하며 놀았다고.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이다 보니 영상을 찍는 것도 편집해서 제출하는 것도 생소했죠. 선생님이 제가 만든 수행평가 영상을 전교생에게 보여줬어요. 그 뒤로 학교에서 영상 만드는 애로 소문났죠. 그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로 재미를 꼽았다. 사람들이 다큐멘터리를 보는 이유는 정보를 얻는 목적도 있지만 시청각적 즐거움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만드는 사람이 즐겁지 않으면 보는 사람은 더더욱 즐겁지 않다는 신념이 있어서 지금 내가 재미있는가? 행복한가가 모든 일의 바로미터입니다. TV를 틀어놓은 분들에게 잔잔한 따뜻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PD라는 직업에 대해 고민하던 시기도 있지만 이 또한 자신만의 방식으로 통과했다. 인생의 장면을 달리 보는 그의 시선이 인상적이었다. 유튜브, 넷플릭스, SNS 등
뉴미디어가 방송국의 경쟁 상대라고 생각했어요. 몇 년 전에는 요즘 누가 TV 봐? 라는 말이 유행처럼 퍼지기도 했죠. 4년차 조연출 시기에는 딜레마에 빠졌어요. 크고 멋진데 점점 가라앉는 타이타닉호에 오른 기분이었죠. 이 길이 맞는지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그렇게 5, 6년 차에 메인 PD가 되면서 부담감만큼 값진 경험을 했고 이번 인재전쟁이 뉴미디어를 통해 계속 재생되는 것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오히려 내가 열심히 만든 콘텐츠를 실을 공간이 더 많아졌구나 하고요. 집중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아진 요즘 그는 아침마다 1시간이라도 몰입하자고 다짐한다. 영감을 얻는 것도 노력 없이는 어려운 것 같아요. 문서를 작성하다 딴짓하거나 자기 전에 짧은 영상을 보는 등 일상 속 스위치를 동시에 여러 개 켜놓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한 가지에 몰입할 때 아이디어가 번뜩 떠오르곤 하더라고요. 프로그램이 끝난 뒤 그가 챙기는 것은 사람이다. 섭외 등 막막한 난관 속에서 프로그램을 위해서 애써준 이들 또한 제작진이라 생각한다고. 하나의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물었다. 책과 기사를 찾아보며 자료조사를 최대한 폭넓게 하려고 노력해요. 정보가 어느 정도 쌓였을 때 전문가를 만나 이야기를 들으면 시야가 확 맑아지죠. 그 다음 심층 취재를 하고 도움 줄 사람을 섭외해요. 그들에게 어떤 질문을 할지, 어느 장소에서 진행할지, 첫 등장 장면은 어떻게 담아낼지 하나하나 고민해요. 다큐멘터리 특성상 현장에서의 변수가 많아요. 그 자리에서 촬영 감독과 바로바로 소통하며 수정하죠. 이전에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요즘은 바뀔수록 좋은 장면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다큐멘터리니까요. 인재전쟁을 제작하며 마주한 양국 학생의 대조되는 눈빛이 가장 마음 아팠다는 그에게 불안 사회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요청했다. 인간이 지능의 영역에서 AI를 이길 수는 없어요. 인재로 인정받는 지점을 AI가 구현하기 어려운 비인지 능력에서 찾아야 합니다. 가령 내가 무엇을 할 때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능력, 상대가 어떤 기분을 느끼고 있는지 알아채고 공감하면서 다가갈 수 있는 능력, 어떤 대화법을 구사해야 마음을 열 수 있는지 아는 능력 등을 미래 세대가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질문으로 공론장을 만들고 답이 아닌 실마리를 건네는 프로그램으로 시청자와 만나고 싶습니다. 요즘 가장 집중하고 있는 일은 인재전쟁2 제작이다. 후속작을 만드는데 부담이 크지만 그는 오늘도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뛰고 있다. 새벽 햇살, 봄날을 기다리며 김설아님, 가명, 교도소에서 절도죄로 이곳에 들어왔다. 어릴 때를 떠올리면 가정폭력을 당한 기억뿐이다. 한 번은 술 취해 들어온 어머니가 이 쓸모없는 손모가지 다 없애버려야지 라며 나를 향해 칼을 휘두른 적도 있다. 영치금도 없고 아무도 접견오지 않는 내게 한 수용자가 물었다. 부모님은 뭐 하시는데 찾아오지도 않아? 나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로 연을 끊었다고 대답했다. 그 뒤로도 과거에 대해 묻기에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다. 그러나 늘 그래왔듯 돌아온 말은 위로가 아니었다.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부모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겠지. 그 말은 나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됐다. 그러던 중 어느 60대 수용자가 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는 말했다. 고생했다. 앞으로는 행복한 일만 가득할 거야. 그 한마디에 온기 어린 손길이 내 마음속을 어루만져 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 조언과 위로를 들었지만 이처럼 마음 깊이 와닿은 것은 처음이었다. 그동안 내 감정은 나의 것이 아니었다. 누가 웃으면 따라 웃고 울면 같이 울 뿐이었다. 나는 마음에 상처를 입고 감정이 죽어버린 사람처럼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내 삶에 다시 숨이 불어넣어졌다. 세상에는 고통만 존재하지 않는다. 그와 비례한 행복도 존재한다. 어느 책에서 우연히 읽은 이 문장을 부정하며 살았다.
그렇다면 나는 왜 여전히 힘들게 살고 있으며 왜 나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것일까 하는 마음에 숨쉬고 감각을 느끼며 살아있는 나 자체를 부정해왔다. 하지만 그의 한마디로 삶을 살아가는 나 자신을, 그 마음과 감정을 조금씩 느끼고 있다. 그러던 중 좋은 생각을 읽게 됐고 비록 글재주는 없어도 무언가 써서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괜히 펜을 들었나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본다. 세상에는 나보다 더 아프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들의 삶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 말을 꼭 전하고 싶다. 지금은 비록 아프고 괴롭지만 즐겁고 행복한 봄날 같은 하루가 반드시 올 거예요. 보릿고개와 이팝나무. 어린이 책 전문 기획작가 지호진님. 5월은 봄의 절정이다. 연한 초록빛 잎이 싱그럽고 장미, 라일락, 붓꽃, 아카시아 나무 등 풀과 나무에서 아름다운 꽃이 향기롭게 피어난다. 햇살도 바람도 온도도 적당해 가히 계절의 여왕이라 불릴 만하다. 날씨는 봄이지만 절기는 이미 여름의 문턱에 와 있다. 5월에 있는 이파와 소만이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이기 때문이다. 올해 5월 5일인 이파는 설 잎에 여름 하가부터 여름이 시작됐다는 뜻이다. 이 무렵이면 상과들의 나뭇잎이 무성해지면서 초록으로 물들고 한낮에는 여름 같은 더위가 느껴지기도 한다. 소만은 5월 21일로 작을 소와 찰만이 합쳐져 여름 더위가 조금 찼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옛날 농촌에는 보릿고개라고 부르는 시기가 있었다. 이파에서 소만 무렵이면 지난 가을에 추수한 쌀이 떨어지고 이를 대신할 곡식인 보리는 아직 수확하기 일러 식량이 크게 부족했다. 그래서 이 시기를 견디는 것이 비탈진 고개 하나를 넘는 것처럼 힘겨워 보릿고개라고 불렀다. 이때 마침 가지마다 새하얀 꽃을 소복하게 뒤집어 쓴 나무가 등장한다. 흰 꽃이 마치 흰 쌀밥처럼 탐스러워 사람들은 저 꽃이 쌀밥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상상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 나무를 두고 흰 쌀밥을 뜻하는 이밥나무라 불렀고 계속 부르다 보니 이밥이 이팝으로 변했다. 또 다른 유래도 있다. 이파 때 꽃이 피는 나무라서 이파목 또는 이파나무라고 이름 지었다가 부르기 편하게 이팝나무가 됐다는 이야기다. 어쩌면 이팝나무의 흰 꽃은 보릿고개를 견디던 사람들에게 잠시나마 흰 쌀밥을 떠올리게 하는 봄의 위로가 아니었을까? 지금까지 케이스 매거진 2026년 5월호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케이스 매거진 2026년 6월호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낭독의 이서석입니다. 감사합니다.